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약했죠? 네, 경선 캠프가 지금 해체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체됐습니까? 네.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 캠프의 여명 대변인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명 대변인님 오늘 처음 모셨는데요. 원래 알고 계시던 사이는 아니시고요? 네, 두 분 다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 뵙습니까?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시죠. 처음 오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 여명입니다. 현재 홍준표 예비후보 캠프에서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의도 정책 발굴단 유튜브에서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명 대변인께 이거 먼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이제 방송 발언이 나오고 상당히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당에서 갖고 있던 정치적 위상을 이용해서 네. 경선판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윤석열 캠프의 불안함의 발로라고 보고요. 네.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김 위원장님이 당을 돕고 말고의 문제는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논의할 문제라고 보고 사실 이 김경진 전 의원의 발언이 상습적입니다. 지난번에도 2차 컷오프 경선 결과가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네. 미확인 수치가 그러다 보니까 돌았는데 그런 가짜 수치를 이용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큰 격차로 홍준표를 누르고 경선을 1위로 통과했다라는 식의 여론을 호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상습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었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뜨거운 정치 현안 한 가지 더 좀 짚어보죠. 정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요. 이 결정 어떻게들 보실까요? 최지은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결정한 것이니까요.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좀 과오들에 대해서 좀 깊은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네. 또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네. 당시에 91년, 92년도에 한국의 그 냉전 체제에도 냉전 상황이 지속되는 한반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 외교를 좀 빨리 수교하시고 빨리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족장이 더 적당했다고 봅니다. 가족장이 적당했다. 왜냐하면 네. 그 고인 남긴 유언이 검소하게였습니다. 검소하게 해달라.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게 제일 맞았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전 죽었다 깨도 국가장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최지은 교수님이죠. 이제는 대변인 아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 사가 분명하고 또 마지막 유언이 무한 책임을 지고 사죄한다라고 하셔서 네.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아마 국가장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네. 반대할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선호는 가족장이었다. 네. 여명 대변인께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모든 대통령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마다 공과 과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을 해줄 대통령을 선출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 대변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노태우 대통령께서 민주화의 물꼬를 튼 것도 사실이고 또 북방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 무대에서의 운신의 폭을 대폭 넓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장한 부가 또 서민들에게까지 분배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이 노태우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의 한 때를 대표했던 대통령으로서 좀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국가장을 바라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 논리대로 하면 전두환 대통령도 국가장을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 중에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인물은 현충원에 안치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장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지금 국가장을 치르고 있는 것인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당시 대통령과 또 국민들의 판단이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국가장법에는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이 없고요. 국립묘지법에는 있기 때문에 현충원 안장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법 개정하겠다, 예, 국가장법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죠. 뭐 저는 뭐 그 말씀하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향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충원에도 좀 우리 생각에 그렇게 현충원에 묻힐 만한 분들이 아닌 분에 대한 파묘까지도 사실 우리 당이 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논란이 되는 많은 예, 그 네. 부분은 다음에 안건이 되면 또 논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뜨거운 현안 하나가 불거졌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 그건 정치 보복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명 대변인께서 혹시 좀 부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보면요. 네. 유동규의 구속으로 드러난 점이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와 결제 라인에 있었고 상하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동규의 구속을 뜻하는 바는 유동규와 이재명은 범죄 공동체임을 암시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유동규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죄목에 대해서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가 심각한데 저는 그 국민 분노를 바로 알려준 것이 바로 민주당의 3차 경선이었다고 봐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정말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3차 국민 선거인단에서죠. 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지은 대변인님. 뭐 3차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그 같은 시점에 그 당시에 서울과 경기도 같이 실시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실시된 서울과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높게 이낙연 후보를 이겼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같은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 다른 선거와 달리 3차 선거인단만 이렇게 결과가 달랐을까? 그럼 그것은 대장동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는 네. 답이 나오고요.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 구속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범죄 책임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지금 손준성 검사가 구속된다고 하면 네. 그럼 뭐 윤석열 후보가 책임이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느냐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러면은 곽상도 의원은 지금 드러났는데 그럼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도 죄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 관련됐던 분들도 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는데 구속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아주 안타깝죠. 아무리 다급해도 이게 정치에서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검찰 출신의 후보들이 좀 너무 과하게 이런 구속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닌가. 과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돼도 되는가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네. 양측의 그 주장이 팽팽합니다. 조정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편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 후보가 워낙 깨끗하셔가지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실력 있는 유능한 행정가인데 저는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유능한 행정가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유능하지 않다?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첫째, 유동규를 몰랐다면 이거는 결과 책임이거든요. 정치로서. 실력 있고 책임 있는 행정가는 아무리 전결을 맡겨도 국장실장에게 맡겨도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죠. 뭐 전결이 책임까지 전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여겼던 유능하고 책임 있는 행정가. 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의문점이고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홍준표 후보의 말씀은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해가 안 간다.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건데 구속 여부는 사법권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얘를 구속시켜라. 이건 옛날에 왕이나 하는 얘기잖아요. 법원의 발부에 의해서 대통령이 영향을 전혀 미치면 안 되죠. 검찰이 기소하고
이거에 따라서 그 사법부가 판결해야 될 문제를 네. 행정부 수장이 되면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게 네.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소리인데 예. 이럴 수는 없죠. 양쪽 다 문제다라는 조정원 의원님 말씀을 일단 정리를. 아닐까요? 저는 의원님 예. 말씀이 상당히 한가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하. 애초에 마음이 편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1원 한 푼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 성남 시민이 아닌 10손가락 안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에 저 대한 절대 한가지 문제입니다. 않고요. 네. 이 5천억이라는 그 돈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 네. 전체 다 기득권이죠. 네, 그럼요. 검사, 판사, 네. 누구의 아들,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급까지. 후보가 하는 말은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야 상관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 비리의 연루자는 뭐 다 속된 말로 아니면 또 쉬운 말로 아무래도 지지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라서 뭐 다 잡아놓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그게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정의를 지키겠다.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넌 반드시 구속이야. 이거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네, 구속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세 분의 입장은 명확하게 그럼 드러난 것 검찰총장을 같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난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정책 발굴단이니까요. 정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안보 국방 관련 공약입니다. 역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상당한 그 관심 받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으로 남북 불간섭 그리고 체제 경쟁주의 선언을 했는데요. 여명 대변인님, 남북 간 불간섭, 체제 경쟁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독일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북한의 헌법 위의 기능을 하는 노동당 규약에 핵을 앞세워 무력 적화 통일하겠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네. 그런 김정은 정권과 우리 정부가 계속 무슨 선언을 발표하고 또 38선 부근에서 북한의 한계 여단조차 철회시키지 못하면서 자꾸 무슨 약속을 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 너네는 공산주의로 계속 가라.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보자. 체제 경쟁을 한 끝에 그 길의 끝에 결국에는 통일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 저희의 대북 정책이고 또 통일 정책입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님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조정훈 의원께서 포퓰리즘 얘기하셨는데 전 이거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죠. 심지어 저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노이즈 마케팅이요? 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가지고 그걸로 좀 더 표에 도움이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체제 경쟁은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냉전 시대조차도 당시에 한국의 그 체제 경쟁의 승리로 인정이 됐다는 그 자신감 하에 30년쯤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과 수교를 했는데 네. 지금 30년 지나서 공산주의가 낫냐, 뭐 자본주의가 낫냐 이 체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과연 이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정강 정책이랑도 맞냐? 저 이거 잘 모르겠고 이게 오히려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시간에 국가 지도자라면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특히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원칙에 따라서 뭐 불간섭 원칙 뭐 이런 거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불간섭 원칙이라는 것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는 불간섭 원칙이거든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핵무기 같은 데서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 이러는 건데 이것은 거의 뭐 짜집기죠. 비슷한 단어를 잘못 이해한 짜집기 외교, 노이즈 마케팅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역시 첨예하게 갈립니다. 조정훈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를 오늘 여기 앉히신 이유가 있으시군요. 네. 저는 남북 불간섭 원칙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불간섭 원칙을 지지하신다. 네,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상호 존중, 불간섭, 불감침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국가 간의 약속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지키는 것이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 남북 간에 합의한 원칙 중에 하나인 불간섭 원칙은 전 지지합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맞습니다. 체결된 거죠? 네, 예. 네. 근데 다만 체제 경쟁주의라는 거는 아까 우리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셨나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럼 거기 통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통일연구소 소장을 4년 했거든요. 아, 예. 체제 경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네. 북한 드라마를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예. 10분을 못 가요. 재미없어서. 너무 지루해서. 다들 핸드폰 보고 계세요. 예. 남북을 그 판문점을 열어도 북한에 올라가서 살겠다는 우리 청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볼 수는 있겠죠. 호기심에. 예. 근데 거기서 주저앉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뭐 국민 소득부터 시작해서 네. 국가의 위상에서 그럼 체제 경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전 질문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불감섭은 맞는데 체제 경쟁을 다시 시작하자. 뭐 국방에서 그런 의지인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잠깐 정리하자면 세 분 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원칙 이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호 존중 불간섭 이 부분은 유지하자. 그런데 이제 갈리는 부분이 체제 경쟁이란 부분 같은데요. 여명 대변인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 입에서 포퓰리즘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꼬르 이재명 후보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대로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의 헌법보다 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에 남북 적화 통일 그것도 핵을 이용한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도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번의 미사일 무력 도발을 했고요. 혹시 작년에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쏴 죽이고 불태운 그 사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날짜 기억하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적어도 예.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기억해야죠. 네. 우리 공무원이 세금 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해상에서 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졌어요. 이것도 모르시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이 지금 우리의 대북 군사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주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체제 경쟁주의가 군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저희 대북 정책 그리고 네.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저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자주 국방을 하자 이거는 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그것이 생각합니다. 저희의 공약이에요. 예. 그럼 어쩌면 어휘가 네. 체제 경쟁이라는 건 네. 누가 더 좋은지 경쟁하자는데 이미 이겼는데 우리가 네. 또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방력 강화 그리고 상호 간의 불간섭 뭐 이런 식의 그 의미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그 날선 토론이 되어 가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방 안보 분야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워낙 홍준표 후보가 선명한 정책을 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정책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런 공약도 냈죠.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최진 대변인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때 그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제 방지하자 이런 이제 방향으로 남북 두 정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생산한 평화 유지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거기에서 해상이라든지 휴전선 등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을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좀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네. 돌이켜 보면은 미소 냉전 시대조차도 미소 간에 핫라인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뭐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우발적 충돌이 있으면은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전쟁을 막자는 거죠. 근데
근데 그것을 무조건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는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5천만 우리 국민과 8천만 한반도 주민들에게 어떤 안전핀을 제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남북 간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 기간에 이미 외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용 외교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뭐 우리가 무조건 북한에 뭘 해준다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좀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우리도 강하게 얘기하고 강하게 촉구하겠다. 그게 이제 그 실용 외교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좀 이렇게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전제로 대북 정책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우발적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고 불안과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명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2018년 9월 19일 군사 합의의 핵심은요. 남북 간 적대 행위 금지입니다. 네. 그러나 2018년 9월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26차례나 북한이 감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이 바다 위에서 살해되고 시체가 불태워졌었죠. 남북 공동 연락소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고요. 이미 저는 파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한에 의해서 파기가 됐다. 실질적으로. 우리만 지키고 있는 그러한 합의서는 종이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조정훈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게 그 양측이 합의한 문서를 파기하겠다는 거는 쉽게 말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명 대변인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미 파기했다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위반 행위를 했다. 뭐 네. 명백하죠. 그리고 예.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건 저는 100%, 200%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군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저는 정말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복수를 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정신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국민보호. 다만 이게 정말 외교 정책을 위한 정책이었냐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냐. 대선 후보들이 저는 국내 내치, 경제, 사회, 노동 정책은 과감하게 던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교, 한반도 정책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번 잘못 나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나가기 때문에 네. 외교 문제에서는 좀 조심스럽고 특히 아주 강조하지만 전 정부, 전 정권에서 맺은 조약을 파기한다는 공약은 우리 정부는 국가의 신뢰의 문제. 네. 마치 지금 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논쟁을 지금 일본과 겪고 있고 예. 그들이 피해자인데 우리가 지금 마치 잘못한 것이 같이 돼서 너나 나나 똑같이 잘못했어. 뭐 이런 프레임에 걸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가 합의한 거를 재검토할 수는 있지만 네. 무조건 파기한다. 아하. 이래버리면 이제 다음은 누가 하면 또 누가 파기한다. 네. 그러면 국가의 신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여명 대변인님, 대한민국의 국가에 신뢰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신뢰를 지켜야 할 정상 국가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 그 대상이 정상 국가일 경우에는 지금 핵 균형이 무너진 지 한참 된 상황입니다. 강자가 배려하는 것은 배려예요. 하지만 약자가 배려하는 것은 그건 굴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약자다. 지금 군사적으로는 그렇죠. 군사적으로 우리가 네, 약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9.19 우리만 지키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조치는 조속히 폐기를 하고 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위권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님, 이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북한 측에서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실질적으로 파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 약자인데 그런 군사적 강자인 북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굴종이다. 어떻게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 실용 외교 정책 발표에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북한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신뢰 부족 좀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예.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군사 합의를 폐기해가지고 이 폐기한다고 선언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가 도대체 이런 안전장치를 없애서 우리 기분 나빠 이렇게 없앴다고 오히려 그걸 너네가 더 잘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실익이 뭔가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에게 실익이 뭐냐. 조정훈 의원님, 국가의 신뢰가 상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잘 어기는 그런 불량 상대를 향해서도 우리만 신뢰 지키면 그게 원칙이냐라는 그런 말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국가하고 불량 국가는 좀 다른 거고요. 아하. 엄연히 우리 정부가 주선해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상대입니다. 예. 저는 아까 그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게 홍준표 후보님이죠, 아직은. 네. 그 남북 불간섭과 체제 경쟁주의에서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하. 북한을 체제로 인정하니까 경쟁을 하는 거다. 네. 존중. 네, 예.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의 남북 정책은 지금 최종 조율 중이라.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웃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이웃 국가. 예, 좋은 이웃으로 그 대신 국가로 인정하자. 네. 올해 통일연구원에서 통일이 안 되더라도 왕래가 자유롭고 정치적, 경제적 거래,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통일과 다름없다라는 거에 동의한 분이 65%가 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좋은 이웃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게 통일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국가로 만든다는 것은 헌법 개정을 포함하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혁신적인 제안 같은데요. 아직 그게 그 성안돼서 발표된 건 아니죠? 저와 시대전환은 공식적인 정책이고요. 네. 김동연 후보의 남북 정책은 지금 최종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시고요. 예. 이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지원 대변인님도 살짝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의 남북 그 관계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주요 정책 골자는 뭡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 외교인데 실용. 결국은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예. 대북 정책까지 관련을 해서 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원칙 도구마가 아니라 실용 국익에 이제 도움되는 것.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 예를 들어서 군비 경쟁 같은 경우에는 대화와 협력으로 양쪽 다 군비를 오히려 낮춰져 가는 동시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전자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네. 우리가 원하는 자주 국방을 정말 예.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권 비핵화 이런 네. 원칙을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실용 외교인데 저는 아까 우리 조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남북이 서로 이웃 국가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헌법 개정을 해서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자라는 것은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이웃 국가로 생각을 해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예. 북한을 개발 문제로 생각하고 음. 북한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고 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을 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서 음. 그런 인조 원조가 아닌 개발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북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다든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네.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경선 그 공약집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명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런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고 아예 그렇게 교류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개방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참 좋았겠고 이미 그렇게 됐겠죠. 네. 그런데 한 나라가 변화할 가능성을 보려면 그 나라가 주장하는 주의 주장을 봐야 해요. 그건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뀌지 네.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무력 적화 통일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규정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를 두고 우리끼리 좋은 이웃 국가로 만들겠다. 그들을 국제사회로 그게 이끌어오겠다. 목표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정말 사상 누각 같은 이야기를 아하. 하시는 것이 아닌가. 비현실적이다. 너무 이 분단 위의 평화라는 것이요. 모래 위에 성인 거예요. 금방 북한의 미사일 한 방이면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의 성이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명 대변인보다 그 인식의 깊이는 좀 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연구원 박사 그렇지만은 하시고 않습니다. 저 4년 박사 동안 아니고요. 대표하셨어가지고요. 아니요. 네. 저는 우리나라보다 더한 분단의 현장에 있어 봤거든요. 네.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중재도 해봤고요. 네. 코소보라는 발칸반도의 독립도 시켜봤습니다. 적성 국가랑도 주고받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적성 국가라고 담만 쌓고 서로 총만 겨누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네. 제가 맨 제가 말을 좀 초반에 마무리하면 네. 적성 국가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헌법은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드를 내리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주제이기도 하지만 자주국방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적성 국가락도 얼굴도 못 보겠다, 말도 섞지 않겠다. 이거는 외교의 원칙이 아니죠. 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의 교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동독과 서독 모델을 우리가 100%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맞는 모델을 만들면 안 될까요? 지금 통일을 이룩한 국가잖아요. 한쪽은 공산 통일을 한 베트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엔 가장 성공한 통일 방식으로 독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일보다 더 멋지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그때 독일이 항상 약속을 받아내고 지원을 해주고 거래 인정. 물꼬를 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독일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독의 경우는요. 동독도 그렇지만 정책을 막 왔다 갔다 바꾸지 않는 건 더 잘 아시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 정책만큼은 쭉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정권이 바뀌면 다 뒤집습니다. 모든 합의 파기하고 모든 조약 파기해버리면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5년만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큰 저희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종북 정책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하는 종북 정책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폐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우리는 네. 뭐 그 보수 진보 간의 시각차가 크다 보니까요. 정권 교체가 의미하는 게 또 상당히 크겠죠. 아주 큰 논의라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산가족 상봉동 인도적 교류 문제 연명 대변인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 햇볕 정책을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 시도 자체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저희는 지원을 하면서 38선 앞에 사단 1개 물러나게 하고 또는 북한의 일정한 재래식 무기를 없애게 하는 식으로 전 지원이 가야 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쌀이 핵으로 돌아왔다. 기적의 언금술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북한 인권을 위해 북한 주민에게 들어가야 했던 그런 지원들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북한 정권의 그런 군을 양성하는 데만 쓰였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런 반대하시나요? 비판을 아예? 봤을 때 예. 인도주의적 지원은 투명하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아하. 저것이 김정은의 뒷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은 명분상 민도적 지원이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고 다만, 검증 가능한.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네. 그분들이 상봉을 했을 때 지금 한 번 보고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 상황에 놓이는 정말 가슴 미어지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신중하게. 네. 네, 최지원 대변인님.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뭐 정책에 좀 동의하지 않는 게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다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대북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충분히 들을 면이 있고 다만 이제 안보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내가 군비를 늘리면 상대도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양쪽 다 손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문제 해결 추구했고 다른 방향 해봤지만 그때도 별로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잘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보완해야 된다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실용 외교가 예. 그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냅백 우리 비핵화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비핵화 하면은 우리가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 제재를 뭐 푸는 것이 아까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말을 하신 거랑 좀 예. 공감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합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다 같이 좋아하는 그런 네.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실익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조정훈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죠.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인도적 지원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북한도 안 받고요. 네. 이제 필요도 없습니다. 아하. 저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네. 저희 할머니 평양에서 오셨는데요. 끝까지 이산가족 상봉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북한 애들한테 돈 주기 싫다고 인용한 겁니다. 네. 이런 분 있으십니다. 그렇게 네. 있으시죠. 가족이 네. 그렇게 가라고 돈 있다고 해주겠다고 보시라고 친척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네.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 남북 관계를 뚫는 방법은 이제 지났다. 아까 실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는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북한과 북도 남도 이제 선수가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무시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상대를 하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뭐 재산 몰수 이런 거 엄격하게 대응해야죠. 하지만 이제 인도적 주면서 고마워해 우리랑 대화하자 이런 시대 이제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 원조, 인도 원조 말고 개발 네. 원조를 하자라는 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최지은 교수, 그리고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